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저 살아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라서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금융시장에 터져서 무슨 일 있었나요?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파산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이 3월 8일 날에 장마감 후에 좀 늦게 실리콘은행에서 발표한 2023년 1분기 중간 발표에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개선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표였는데, 시장에서는 그 은행이 보유 중이던 210억 달러 규모의 매도 가능 증권을 모두 매각해서 18억 달러 손실이 생겼다라고 발표한 한편,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한 것에 주목을 했어요. 증자는 디테일하게 보면 보통주 17억 5천만 달러, 전화우선주 5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보통주 5억 달러는 제너럴 애틀란틱이라는 사모펀드에서 사가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사한 사람이 돈 다 까먹었다고 하고 또 주주들한테 이거 돈 집어넣어서 메꾸라고 하는데, 주가에 당연히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죠? 좋을 일 없죠, 사실. 네, 지금 당장 채권에 평가 손실이 있어도 이게 원래 만기까지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부랴부랴 팔았다는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사람들은 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이 거의 밸런스시트의 전부고요. 최근 매크로랑 증시 상황과 함께 또 실리콘밸리의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이 스타트업들이 예금 인출을 더 빨리 더 많이 하게 됐고, 그 규모가 점점 더 불어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1년보다 예금이 161억 달러나 줄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부득이하게 채권을 좀 손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또 발표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서 예금 인출을 또 한 번에 한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 DFPI라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 9일 하루에만 420억 달러의 예금이 인출되었다고 하고, 그래서 장부는 마이너스 10억 달러 가까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차트를 보면은 8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9일 날 마이너스 34%. 또 9일 종가 기준으로 60% 주가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9일 애프터마켓에서 69%, 3월 10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프리마켓에서 아예 거래 정지가 됐었고, 마지막 주가가 39부에서 끝났네요. 다른 은행들은 어떻게 됐나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무서운데, 당일 다른 은행들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밸런스시트 업무 기반의 4대 은행주들도 4%에서 6% 정도 하락을 했고, 이게 시총으로 치면은 거의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게 하이닉스 시총보다 더 큰 금액이고, 또 나스닥 은행 지수인 KBW는 7.7% 하락해가지고 2020년 6년 이래 거의 3년 만에 최대로 하락했습니다. 완전 빅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거 얘네 밸런스시트를 보면은 자산 규모가 한 2천억 달러가 넘는데, 아까 손실 본 게 18억 달러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18억 달러. 그러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나머지 메꿔야 할 부분, 나머지 자산들은 다른 애들이 얼마든지 헐값에 사간다던가, 네.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런 애들, 이렇게 이들에게 국한된 일인데, 이렇게 다른 은행들도 다 영향받을 만큼 심각하게 발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게 훨씬 더 컸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뭔가 패닉 모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서 또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꽤 큰 규모의 은행이 지급불능 사태가 됐다는 게 시장에서는 되게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미국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16위이고, 또 증자 계획이 결국 불발돼서 파산을 맞이했는데, 이게 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한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곳인데, 여러모로 이렇게 금융위기를 오마주 시키는 그런 분위기라서 시장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은행인 만큼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 사태를 좀 빨리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 아까 말씀드린 DFPI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접수를 해서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격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라는 곳을 파산 관제인으로 임명했는데요. FDIC에서는 산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이란 걸 설립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부채를 여기로 옮겼다고 합니다. 예금 보호는 25만 불까지만 되는 거고, 얘네 고객 95% 이상이 주로 스타트업 고객들이 FDIC 인슈얼 25만 불 이상 예치한 애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당장 직원들 월급 못 주는 스타트업 생겨나고,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런 말도 돌고 있었는데, 네, 걱정되게 만드는 보도나 의견들은 계속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이팔 초기 창업 멤버이자 창업 마피아로 유명한 데이비드 삭스
빌 에크먼 또 유명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의 CEO인 게리 탄 등은 여러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예금 보호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뭐 리스크 전염을 막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이게 스타트업 업계랑 좀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하니까 네. 다 이해가 가는데 다 자기 이익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빌 에크먼은 또 뜬금없이 왜 그러는 걸까요? 다른 포지션이 있나? 뭐 있으실 수도 있죠. 또 뭐 코로나 때도 뭐 그러셨었으니까 뭐 숨겨진 포지션이 있으시진 않을지 관련 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C레벨 한 명이 그 당시에 그 리먼 브라더스 CFO 출신이라는 좀 우연치 않은 우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핫 이슈에는 꼭 끼고 싶어 하시는 우리 일론 머스크께서 트위터에서 어떤 레이저라는 게이밍 하드웨어 CEO가 트위터가 그 실리콘밸리 은행을 사가지고 디지털 뱅크 해야 된다 막 이러니까 뭐 생각해볼게 막 이런 식으로 또 트위터 날리고 있고 완전 어지럽습니다. 왜 안 끼어들었나 싶었는데 트위터에서 이러고 있고. 네. 근데 이 상황을 은행의 이제 BM 관점에서 그리고 좀 재무적으로 따져 보면 네. 일단 코로나 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사실 모든 얘네들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들 예금 잔고가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리고 실리콘뱅크 은행도 이제 다르지 않았는데 얘네들 특징은 이게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전문 은행이었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투자 받으면은 이제 캐시 쟁여놓는 은행들 중에서 탑픽이 얘네들이었고 한창 IPO 이거 스펙 붐이었던 이게 불과 2년 전 일이지만 그 시절에 거의 얘네들한테 디파짓 쏟아붓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정점 찍었던 스타트업 화랑기 타고 밸런스시트이 굉장히 비대해졌던 실리콘밸리 은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안 엮인 VC나 스타트업들이 거의 없는 상황. 네. 근데 중요한 게 얘네들 상황이 이게 뭐 정크본드에 투자했다던가 뭐 NPL 쌓아뒀던 게 터졌다던가 네. 그런 게 절대 아니라 이게 디파짓은 이렇게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라이빌리티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그럼 이 많은 돈 다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걸 다 투자 자산에 넣어둔 건데 그 투자 대상이 일단 트레저리 국채가 있고 그리고 에이전시 본드 위주였단 말이에요. 당시 예금 금리가 0.5% 이렇게 엄청 나였으니까 당시로서는 좀 뭔가 당연하고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충분히. 네, 뭐 은행이 대부분이 짧게 빌려서 길게 투자하는 그런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자체는 좀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였는데, 일단 너무 공격적이었고 다이버시파이가 하나도 안 된 자산 규모 대비해서 너무 많은 규모의 채권을 산 것도 있고 또 장기채 위주로. 예, 이런 거 잘 생각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작년 한 해에만 기준금리를 4% 넘게 올렸으니까 이렇게 매크로 환경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뱅크들 수익에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좋을 수 있는데, 또 밸런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다 이 자산들 갖고 있는 걸 페어 마켓 밸류로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면은 이게 다 에셋 라이트다운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은행들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공시상 장부에 잡히는 장부가 조정액이 약 6,200억 달러 장부 평가 손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네. 전부 다 뭐 AFS, HTM 부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 에퀴티 캐피털을 깎아먹히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는 장부상 숫자이고 이게 사실 실제로 버틸 유동자금만 있으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 은행들이나 나름 유동성 풍부한 잘 다이버시파이 된 은행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익스포저 가장 크고 디퍼짓 빠지면서 스타트업도 돈 다 빼내기 시작하니까 이 리퀴디티 크라이시스까지 생겼던 게 실리콘밸리 뱅크였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들이 안고 있었던 이 available for sales라고 적혀 있는 증권이 다 국채고 이거 다 팔았다고 레터에 공시가 됐고요. 네. 한 90 빌리언 정도 되는 HTM이 다 장기채인데, 이게 사실 만기 전에 팔지 않았으면 손실 날 것도 말 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돈 다 빠지고 있으니까 거의 뱅크런 상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금리는 계속 오르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듀레이션이 좀 긴 채권들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금리 변동이 생겨서 또 엄청 많이 생겨서 평가값 타격도 꽤 컸을 것 같고, 또 이 18억 달러 손실을 막을 수 있었으려면 자금 조달 구조를 좀 더 정교하게 짰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애초에 좀 이 펀딩 스트럭처부터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듀레이션 자체가 너무 뭔가 집중되어 있어서. 네. 그리고 작년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을 하면서 얘네 BM상 역마진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다른 뱅크들을 보면은 순이자 마진이 계속 QOQ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 평균 한 10bps 정도 오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얘 혼자 네거티브 28bps? 그렇죠.
뭐 예금 짧고 채권 투자는 기니까 계속 이렇게 역마진이 나는 것 같고 예, 기준금리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컨센서스를 봐도 별로 안 좋아요. 순이자 마진 전체적으로 지역은행들만 봤을 때 한 7bps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도 보다시피 실리콘밸리 뱅크는 거의 뒤에서 1, 2등을 다투면서 역마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저널 뱅크 따로 다시 봐도 평균 네. 마진이 한 3.19%. 그런데 다른 이제 경쟁사들 컴스 대비 실리콘밸리 뱅크 1분기 예상 마진은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레버리지된 대차대조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뭐 투자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 58% 이러니까 이거는 좀 대형은행 말고 좀 지역은행들만 봤을 때도 되게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라서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행의 2배 수준으로 이렇게 높죠. 거기다가 이렇게 현금을 포함해서 봐도 현금이 되게 없는 걸 알 수 있는 게 또 같은 표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7%만 이제 현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그 10K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예금이 작년 말 기준으로 1,730억 달러가 있는데 현금은 13빌리언밖에 없고 마지막에 3월 9일 기준 거의 마이너스 1빌리언 현금이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 갖고 있던 밸런스실 현금이 다 소진됐고 거기에서 들고 있던 AFS, HTM 다 손실 안고 팔고 네. 그래서 뱅크런급으로 사람들 돈 찾으러 와서 하루에 45빌리언 다 빠지고. 근데 뭐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그 3월 9일 날에는 다른 은행들도 이렇게 막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또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진짜 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연쇄 효과를 예상한 네. 그런 셋업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뭐 심퍼티 트레이드 일종이 아니었을까. 이건 완전 실리콘밸리 뱅크 특유의 BM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얘네가 유동성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실패한 케이스라 기업 고유 위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래도 이 시스템적인 문제로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연쇄 효과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불안했던 심리 반영을 한 게 맞는 게 지난 한 이틀간 안전자산 추구하는 심리가 지금 2년물 일일 변동폭에서 잘 드러나 있죠. 여기 차트를 보시면 네. 하루에 거의 50bps 떨어졌어요. 2년물이. 50bp.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가장 최근 IR 자료를 보면은 ample liquidity, 뭐 strong capital position, high quality loan mix 이러면서 이게 무슨 근자감이었는지 자기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었어요. 자료는 자신감 있게 잘 만드셨네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번 일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재밌는 거 인터넷에 찾았는데 우리 그 포브스 선정 드립으로 되게 유명한 포브스에서는 무려 그 에디터스 픽으로 여러 리스크 포인트를 놓쳤다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사실 불과 한 달 그 전만 해도 그 미국 은행들 랭킹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을 그러니까 아메리카스 베스트 뱅크스 분야에서 당당하게 그 20위권 안에 넣었거든요. 목표 주가도 있잖아요.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들도 되게 웃겼던 게 이제 와서 그 목표 주가들 막 그 내렸던 기관들이 많이 보였는데 트위터만 찾아봐도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기관들을 다 이렇게 캡처를 떠놓으셨거든요. 박제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셀로 바뀐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네. 목표 주가하고 지금 상황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막 300불, 500불 이렇게 부르는 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 황급한 태세 전환의 좋은 예시로 골드만을 포함한 많은 IB들이 아예 커버리지 서스펜션을 시키고 아예 드랍 시켰어요. 이제 리서치 리포트 뭔 소리 했나 찾아보려고 했더니까 찾지도 못하겠거든요. 다 내려서. 하지만 인터넷에 박제되어 돌아다니는 이 오버웨이트 리포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내부자들이 그 8일 발표 전에 이미 주식을 정리를 했다는 보도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CEO, CFO, 고문, CMO, 뭐 경영진들은 전부 다 2월 달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안 끼어들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원래 헤지펀드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딜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주말 당시에 남아있는 디파짓들을 헐값에 사겠다. 거의 얘네들 하는 말 보면 60 on the dollar, 거의 40% 후려쳐서 사겠다는 헤지펀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거론되는 이름들이 뭐 옥트리 이런 애들은 원래부터 디스트레스 아셋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일 테고 심지어는 제프리즈 같이 뭐 IB 하우스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야 너네 그냥 그거 우리한테 한 70에 팔아라. 어차피 아예 영겨서 못 돌려받는 거보다 낫잖아? 이러고 앉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주말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자본시장의 자연의 섭리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구제금융 발표가 떴거든요. 그 뭐 연준에서 예금보 한도 넘는 돈까지 일단 전부 다 지급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융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자산을 불리한 가격에 파는 거를 방지하려는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 저는 이번 조치가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구제금융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네.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줄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명분이 있으려면은 네. 결국에는 시장에 이게 시스테마틱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느냐 여기서 예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2008년 같은 경우는 말이 됐지. 왜냐면 그때는 파산을 했거나 파산을 직면하는 은행들이 대부분 다 이게 에셋들이 컬러라이즈 돼 있어서 그런 데트 오블리게이션들이 다 서로 얽혀서 다 시스템적으로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은행에서 이 은행이 저 은행 빌려주고 저 은행에다 빌려준 거 또 컨트랙 또 팔고 그래서 그런 상황적으로 맞았고 구제금융이 투입 안 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케이스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굳이 그라고 생각했는데 또 기억하네요. 그러니까 뭐 다 망할 수 있었으니까 2008년에는 뭐 구해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저도 그 인터뷰 봤는데 그 재무부 장관 뭐 옐런 같은 경우도 2008년 같이 이렇게 구제금융 해줄 일은 없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해줬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 그래도 연준에서는 강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자금 지원이 뭐 국채나 뭐 MBS 이런 거 안전하게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1년만 해주는 거지 세금이 투입될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프라이빗 마켓에서 알아서 해결되도록 냅두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재무부에서 실리콘밸리 뱅크 이거 매수할 은행들 억션을 받고 있다고 해요. 오, 네. 그런데 아마 굳이 인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JP,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가 인수하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얘네가 많이 팔린다면은 전체 다 가져가기보다는 밸런스sheet 여기저기 막 쪼개서 팔만한 자산들 매각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하면서도 실사에서 아마 되게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을 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네. 뭐 어쨌든 원래 좀 자연스럽게 프라이빗 마켓에서 알아서 해결됐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왜 저럴까요? 저는 연준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끝났어. 그 끝이야? 네? 그게 끝이에요? 끝났어요? 뭐 끝났어요? 무슨 말을 하죠? 알겠어요. 네. 끝! 끝.